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이혼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이혼 이야기 1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신 다음이라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끊임없이 옥텟 규칙을 채우고 전자쌍을 이루어 안정되려고 합니다. 옥텟 규칙과 전자쌍은 바로 앞선 영상 내용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이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설명을 위해 옅은 흰색으로 가린 곳은 없는 셈 치겠습니다. 맨 위에 빨간색 숫자가 최외곽 전자 개수를 나타납니다. 주기율표에서 위에 1번부터 18번까지의 숫자를 족이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간 숫자를 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최외곽 전자가 꽉 찬 원소는 18쪽 원소들입니다. 2번 헬륨, 10번 네온, 18번 아르곤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8개로 채우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물질들이 안정을 찾으려 하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마지막 궤도의 개수를 8개로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 밑바탕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할까요? 손꼽히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소금과 물의 결합 방식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결합하는 세 번째 방식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 결합 방식은 제 채널 8번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이 만들어진 방식인 이온 결합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트륨과 염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들의 결합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트륨 원자의 원자 모형인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처음 궤도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리고 마지막 궤도에 전자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보면 3주기 1쪽에 보입니다. 나트륨은 맨 마지막 궤도의 전자 개수 1개를 버려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전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염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17개입니다.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8개, 7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 보면 3주기 17쪽에 보입니다. 염소는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7개라 전자 1개를 어디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물질에서나 전자를 뺏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합하기 전에 먼저 준다. 즉 이온이 먼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염소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은 양자를 빼고 그냥 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나트륨 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온이 되면 두 물질 사이에는 전기적으로 끄는 힘이 생깁니다.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염소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갖습니다. 극성이란 전기적인 성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성 사이에는 끄는 힘이 생겨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온이 된 후 서로 결합하는 화학적 결합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온 화합물은 물에 잘 녹습니다. 소금을 물에 넣으면 바로 녹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온 화합물은 물에 녹을 때 결합하기 전에 원소로 되돌아간 후에 녹는 게 아니라 이온 상태로 물에 녹습니다. 즉 소금이 물에 녹으면 물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따로따로 이온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온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은 간단히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방식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물질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비금속 물질은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도 산소도 모두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원소들입니다. 뺏길 때 뺏기더라도 절대 자발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15, 16, 17쪽에 있는 물질들이 주로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비금속 물질들입니다. 수소는 일본이라 이곳에 있지만 수소도 전자를 하나 더 받아 듀엣 규칙을 만족시키고 아울러 전자쌍도 채우고 싶어합니다. 물론 수소는 생명체 내에서는 전자를 잃고 양성자로 있는 경우가 무척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헬륨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서로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물질들끼리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자연 상태에서 수소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합해야 하는데 서로 전자를 받으려고만 하지 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들은 전자를 하나씩 내서 함께 쓰는 방식으로 전자 쌍을 만듭니다. 이것은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 방식으로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산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으로 최외곽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2개를 받아 안정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전자 하나씩을 함께 나눠 쓰며 결합합니다. 이 방식은 서로 전자를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주지 않고 나눠 쓰면서 함께 쓰는 방식으로 옥텟 규칙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타민C의 구조식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물질은 공유 결합 방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이 극성스럽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물이 극성, 즉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으로 뭉쳐진 분자입니다. 따라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그러나 분자 하나하나를 보면 산소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극단에 서로 다른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물질을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 분자의 구조 모양입니다. 물 분자는 이렇게 산소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물 분자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처럼 대칭으로 그리지 않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듯 그려놓은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생깁니다. 물이 극성을 갖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열에는 녹습니다. 소금의 녹는 점은 섭씨 802도입니다. 이온 화합물은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이렇게 고체가 물에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같은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는 현상을 따로 떼어 수화라고 합니다. 말이 무척 어렵죠? 용해를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이 액체에 녹는 것이나 녹이는 것을 용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로는 dissolution, melting, liquefaction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들은 화학에서 쓰는 용해라는 말에는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지금의 맥락에서 말하는 용해는 용매화이고 이때 영어는 솔베이션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체 물질이 물과 같은 용매, 즉 녹이는 액체에서 그 액체에 둘러싸이는 방식으로 녹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녹이는 액체, 즉 용매가 물일 경우 따로 떼내어 수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의된 내용은 화학 백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고체 상태의 소금, 즉 염화 나트륨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온으로 나뉘어져 물에 둘러싸입니다.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물 분자의 산소 쪽에 둘러싸입니다. 반대로 음이온인 염소이온은 물이 수소 쪽 방향으로 둘러싸입니다. 이 그림이 화학 백과에 나온 그림을 캡처한 그림입니다. 앞의 그림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온 화합물은 분자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의 분자식은 NaCl인데 이게 고체일 때는 NaCl로 있지만 열에 녹거나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물이 중류수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소금과 같은 이온 화합물이 녹아있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온 화합물이 전해질이 됩니다. 재미도 없고 어려운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알아보느냐 하면 소금과 피와 어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의 수화작용과 물의 극성 그리고 어싱의 자유전자 사이에 어떤 얽혀 있는 점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물의 극성이라는 것과 나트륨의 수화작용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도중에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가끔 과산화수소 한 개를 가져와 쪼갭니다. 그러면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라디칼이 생깁니다. 이때 함께 생기는 것이 수산화 음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산화 음이온의 구조식입니다. 이 물질은 분명히 음이온인데 거의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서 저는 지금도 헷갈립니다. 아무튼 단일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도 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러한 영상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과정만 짧게 만들어 이 TV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몸에 이온이 생기거나 들어오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입니다. 즉 이온 결합된 마실거리나 먹거리를 먹었을 때, 공유 결합이 깨진 일이 생겼을 때, 전리 방사선에 쪼였을 때, 그리고 활성산소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 중 이온 결합이 된 마실거리나 먹거리를 먹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온이 되면 그 물질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항목 하나하나가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공유 결합된 물질이 깨지면 이온이나 프리라디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앞서 본 과산화수소가 깨지는 그림인데요. 과산화수소도 공유 결합으로 뭉쳐있는 물질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이때 수산화 음이온이라는 이온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전리 방사선을 쪼였을 때입니다. 이 내용도 전자파를 이야기할 때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물질에서 전자를 분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눕니다. 전리 방사선이란 물질에서 전자를 분리하는 힘을 가진 전자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전자파가 몸에 닿으면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MRI나 CT가 활성산소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3번 영상인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이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전자를 뺏기면 양이온이 되면서 동시에 프리라디칼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채널에 활성산소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한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잘 알아두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 번 보아서 익혀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